안녕하세요. 한밤의 책방입니다. 가족은 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소설가 정순남 선생님의 단편 소설 생명의 기원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손주를 사랑해야 하지만 쉽게 사랑할 수 없는 노부부가 등장합니다. 1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믿어왔던 가족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이 태어나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생명의 기원. 지드라스 V째. 요요를 가지고 나온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웃음이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거렸다. 첫 대면을 할 때부터 아이는 스스럼 없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던 것처럼 숙기 좋게 손을 흔들었다. 안감질로 뛰면서 다가오는 천진스러운 그 행동이 앙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렇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아들을 닮은 데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이에게서 백인현이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했다. 머리칼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샛노랬으며 피부 역시 백지장처럼 하였다. 더구나 쌍꺼풀 진 눈은 옴팡눈이었고 뾰족한 콧날도 서양인과 똑 닮았다. 그것은 마치 반세기 전 우리 식구가 기지촌 부근에 잠시 눌러 살 때 목격했던 혼혈 아들의 모습과 같아서 나를 더욱 낙담시켰다. 그러나 아내는 어젯밤 나와 약속했던 것을 벌써 잊은 듯 아이를 보자마자 말릴 사이도 없이 나갔다. 그리고 아이를 냉큼 안아올리고 볼이 미어지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로 비벼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아내는 뜻밖에도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나는 아내의 곁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가 이 아이를 보고 수원 백시의 피를 타고난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 본사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잠시 귀국한다는 전가를 아들로부터 받은 것은 불과 열흘 전이었다. 아들은 보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전화를 받던 아내가 갑자기 신문을 읽고 있던 나에게 눈으로 물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온다는데요? 순간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그 말은 우리 부부에게 뜻밖이었다. 외국에서 멋대로 결혼한 뒤 사진 몇 장만 딸랑 붙여왔던 아들이 아닌가. 부하가 치밀어 오른 나는 아내를 향해 냅다 소리부터 질렀다. 미친놈,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다는 거야? 조용하던 집안이 그들로 인해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이 없었다. 결국 아내의 채근에 밀린 나는 잠시 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화로 그동안 대면대면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생각일랑 추호도 갖지 말라고 아내에게 강다짐을 주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다. 그만큼 그동안 내 마음에 쌓여있던 서운함의 앙금이 크고 두터웠던 탓이었다. 나는 노인정의 김영감한테는 아들네 식구가 왔다는 것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공연스레 그 말을 꺼냈다가 요즘 들어 가뜩이나 화제거리가 없어 입을 놀리고 있는 그에게 호재를 던져주는 꼴이 될 터였다. 그렇게 된다면 영감은 남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세상을 만난 양 뇌뽀처럼 손가락질해가며 비웃어댈 게 분명했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고 혀도 구려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으면 자신이 어느 곳에서 누구 피를 받아 태어났는지 알아야 하는 거이 아닌감? 적어도 출신 성분쯤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이 사람이 도리지. 내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내 손자 녀석들을 좀 봐. 글씨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어느새 지 조상 할아버지 함자 정도는 쫙 외우고 있단께. 영감은 덧붙여서 자기 손자들을 또 은근히 내세우며 자랑할 게 뻔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는 나 자신도 의문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첫날부터 나를 실망시켰다. 생김새는 오기 전부터 예상했던 것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시로 내뱉는 마치 이빨 사이로 바람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말이 당최 생경스러워 들을 적마다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오자마자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6년 된 한낱잎을 몽땅 끊어버리고 안방 흰벽을 커다란 도화지로 알았는지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렇지만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모지락스럽게 매를 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아이는 내가 눈을 부라리면 아내에게 쪼르르 달려가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기 일쑤였다. 그 모양을 보며 나는 혼자 떫은 감을 씹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아이에게서는 진득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어떻게 길렀는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랑머리를 팔랑거리며 바람개비처럼 온 집안을 운동량인 양 해갈하고 다닐 적에 도무지 정신을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아이는 눈치 없이 걸핏하면 내 무릎에 올라앉아 보는 것마다 앞니엄니 물어대곤 하였다. 아이가 묻지 않는 것이란 거의 없었다. 쉬 또 떠? 아이는 화초에서부터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묻고 또 물었다. 물론 그 나이 때가 되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아이는 그 정도가 유달리 더 심한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곤욕을 치르는 사람은 며느리였다. 그 크고 육중한 허리를 꺾고 짧은 한국어 실력으로 며느리는 나를 대신 일일이 통역해 주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룻밤이 지나지 않아서 나는 아이가 100% 외탁했다고 단언했다. 생김새만은 아니었다. 손발이 크고 머리카락의 빛깔이 다르며 입술이 얇고 쌍꺼풀쯤은 그래도 크게 유전학적으로 우성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성품만큼은 어릴 적에 얌전했던 제 아비를 조금이라도 닮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그나마 한 핏줄이라는 그 끈끈한 끌림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아이를 볼 적마다 한숨을 길게 토해내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눈뜨기가 무섭게 온 집안을 천방지축 헤집고 다니는 아이가 나는 왠지 자꾸만 다른 집 아이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조용하기 짝이 없던 집안이 밴데 없이 나대는 아이 하나로 인해서 갑자기 소란스러워지자 나는 온종일 얼굴 펼 날이 없었다.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이 많은 얼굴이었다. 눈꼬리를 치켜 올리고 입을 삐쭉 내밀고 종종 걸음치며 다니는 것을 보면 저기압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쯤은 40년이 넘도록 한 이불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군 식구가 3명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아닌 듯했다.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따금 눈에 뼈도 곱게 삘 일이지 하필이면 저런 여자에게 삘 게 뭐냐고 아들에게 지청구를 늘어놓는 것을 보면 며느리 때문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 집에 들어온 날로부터 이틀이 지나도록 그 크고 육중한 항공모함 같은 몸통을 꺾고 앉아 손님 행세를 하려들 뿐 도무지 부엌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물론 부엌에 나온다고 해도 변변히 할 일이 없을 뿐더러 굼떠서 오히려 아내에게 회방 노릇이나 할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집안의 며느리라면 팔을 걷어붙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입국한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 먹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며느리고 보면 아내의 눈밖에 날 것은 빤한 이치였다. 그나마도 식탁에 나와 앉은 며느리가 손을 대는 음식은 고작해야 불고기와 야채 샐러드가 전부였다. 하라쇼 스파시바.
어설픈 젓가락질이었으나 그래도 그것은 곧잘 먹어 처음엔 오기 전 아들부터 제법 훈련 꽤나 받았나 보다고 짐작했으나 그것은 나의 오산이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비빔국수와 김치찌개, 청국장 등이 상위에 올라올 적에는 도통 손을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어른이 마주 앉아 있는 밥상머리에서 코를 틀어박고 얼굴을 돌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아들은 태연했다. 며느리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아내가 한마디 할라치면 그때마다 머리를 걸쩍이며 늘어놓는 말이 미안해요 어머니,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는 게 고작이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나도 아내와 마찬가지였다. 물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먼저 아이의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 적마다 매번 이반이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저희가 못마땅했으며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그럴까 볼 때마다 씨름선수 같은 며느리의 그 생김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자란 모름지기 자그마하고 다소곳하고 어딘지 모르게 음전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 법이거늘 며느리는 그렇지 못했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며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따금 경망스럽게 웃어대는 며느리는 모든 것이 다 킹 사이즈였다. 아들보다 목 하나는 더 큰 키는 두말할 나이도 없었으며 손과 발도 보통 여자보다 한 뼘 이상은 더 커서 만약 조상들이 보았다면 동놈상이라고 돌아앉을 만큼 천해 보였고 마치 물바가지를 엎어서 옆에 매달아 놓은 것 같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출렁대는 품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위해롭게 느껴지는 젖가슴도 그러했으며 마치 아프리카 코끼리의 엉덩짝을 연상시키는 크고 육중한 둔부도 바라보고 있기가 거북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었다. 입도 컸으며 얼굴 가운데로 길게 뻗어내려온 코도 만만치 않은 길이었다. 나는 그런 며느리의 외양을 볼 적마다 나도 모르게 혀를 차곤 하였다. 아쉬웠다. 도대체 그녀의 어느 구석에 반했을지 몰라도 기왕지사 그쪽 여자와 결혼할 것이었다면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날씬하고 야리야리한 여자를 고를 일이지 왜 하필이면 그처럼 툭상스러운 여자를 골랐는지 아들의 처사가 밉살스러웠다. 그래도 아내는 아이에게만큼은 마음이 가는 모양이었다. 떠날 아이에게 정을 주었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려고 그러냐고 지청구를 주곤 하였으나 아내는 내 말을 귀에 담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몰라도 급히타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사고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나를 오히려 타박하며 아이의 노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래봬도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예요. 그럴 때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들이 우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였다는 통고를 사진 몇 장과 함께 보내왔을 때 대성통곡을 하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낯빛이었다. 아들 내외가 오기 전날 밤 이번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길길이 뛰며 이를 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이를 볼 적마다 피난 시절 혀끝차던 아버지의 얼굴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자들 크면 어케 대간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늘 구석에 밀려나 있는 그 혼혈 아들에게 연민의 눈길을 보내곤 하였다. 아들은 늘 바빴다. 아이가 집안을 온통 분탕치를 치거나 말거나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이 늦어서야 돌아오곤 하였다. 그런 탓에 아이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들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들의 소나기에 쉽게 잡히지 않았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물고기처럼 빠져나가 저만치에서 저 혼자 해득해득 웃곤 하였다. 한낮이 되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의 햇빛처럼 반짝거렸다. 수원백씨는 송계공 백우경의 후손들로 신라 경명왕 때 중랑장을 지낸 백창직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본관의 유래는 그의 구세손 백천장이 고려 때 수원 현감을 봉해진 뒤 그때부터 내려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무튼 경북 월성군 한강읍 옥산동에 있는 시조의 묘소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향사가 그러지 않고 지내지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놀러 가기로 작정한 날이었다. 새벽 아이들을 끼고 자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놀러 가기로 작정한 날이었다. 새벽부터 아이를 끼고 자던 아내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내 방으로 뛰어왔다. 여보, 여보, 옛날 말 그런데 하나가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이런 시간이었으나 아내의 목소리는 콩기름을 바른 듯 매끈거렸다. 나는 아내의 뜬금없는 말에 모로 누웠던 몸통을 반쯤 일으켜 세웠다. 아이가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외에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웬일인지 아내는 내가 퉁명을 부려도 내색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눈치 없기는 아내가 그러나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누가 들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무튼 잠자는 것부터 한번 보실래요? 아내는 무슨 큰 보물이라도 발견한 양 얼굴 가득 해죽해죽 웃음을 웃고 있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나는 마지못해 아내가 이끄는 대로 아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아이는 그때까지도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이 아이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내는 아이가 깰까봐 겁이 난다는 투로 소곤소곤 말했다. 그러나 선잠을 깬 나는 아이의 얼굴에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을 쉽게 감지해낼 수 없었다. 어제 화분 하나와 컵 2개를 깨뜨려 먹을 만큼 설레발을 치면서 뛰어논 탓일까. 아이는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기척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다. 이윽고 아내는 내 반응을 기다리다 지친 모양이었다. 미련한 양반. 눈살을 찌푸린 아내는 혀끝을 찼다. 아내가 밝힌 그 비밀이란 정말 감기가 멀리 도망갈 만큼 귀가 번쩍 트이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아들을 닮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낙담과 절망을 싣고 있던 나에게 그건 분명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희소식이 아니올 수 없었다. 눈을 뜨고 잔다니까요. 글쎄 지아비하고 똑같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운 듯 떨렸다. 아내의 말을 듣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아이의 볼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아이는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눈을 반쯤 뜬 채 자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들숨일 적에 조금 더 감겼다가 날숨을 쉴 적에 어김없이 동자가 커지는 것까지 아이는 아들을 판박이처럼 똑 빼닮았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발견으로 낙담했던 나를 다시 소생시키는 경이로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에 대하여 아내가 밝힌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떴다. 이빨을 갈아댄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당장 입을 해벌리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그 볼에 입술을 마구 비벼대고 싶었다. 어젯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귀까지 의심했다니까요. 글쎄, 아내는 여전히 소곤거렸다. 전리가 빠지기 전부터 이를 갈아댄다면 그건 집안의 대물림이 틀림이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나에게서 나에게서 다시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서 그 아이에게 그것은 간혹 이를 갈아도 간니가 난 뒤에 시작한다는 다른 지방과는 분명 차별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비로소 아이가 모두 다 외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외탁한 탓에 외양은 비록 다르지만 그 속에 흐르는 피만큼은 나와 같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하마터면 복받치는 그 큰 희열로 인해 재수 없이 눈물까지 찔끔거릴 뻔하였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적마다 웃으면서 조상을 탓하라고 말씀하시곤 하였다. 어느 조상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관 속에 작은 돌이 들어간 다음부터 그 일이 생겼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상의 관 속에 돌을 빼내기 전까지 계속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마 아버지도 그 말은 할아버지한테 들었으리라. 그리고 그런 것일까? 아들은 일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새돌이 막 되어갈 무렵이었다. 입을 움찔움찔하며 일을 갈던 아들의 모습을 4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의 아들에게서 볼 수 있다니 그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우? 아내가 나를 돌아보며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도 나처럼 확신하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우리 피출이 틀림이 없다니까요. 휴일을 맞아 아내가 특별히 점심 메뉴로 내놓은 것은 비빔국수였다. 아들이 모처럼 함께 자리하는 날이어서 아내는 아침부터 신경을 쓴 듯했다. 그러나 역시 며느리는 식탁에 앉지 못했다. 애당초 매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는 음식을 장만할 때부터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더구나 비빔국수란 김치와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게 마련인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녀는 온전히 손님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이는 며느리와 달랐다. 겁을 몰랐다. 누구를 닮았는지 첫 젓가락질 할 때부터 맵다고 입을 호호 불면서 막무가내로 덤벼들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연신 냉수를 찾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님 간사하니다. 코끼리같이 거대한 외양이었지만 그 말을 할 적의 며느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그 말을 들은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일부러 빵이나 초콜릿 등을 사다가 슬그머니 건네주곤 하였다. 아버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혀짧은 소리에 특히 바람이 새는 것 같은 바람이 섞여 있어 더욱더 알아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며느리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조선 여자와 같은 살가운 맛은 없었으나 그것이야말로 며느리가 나에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최대의 예의였던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자 나는 차츰 늘 외톨이처럼 식구와 동떨어진 채 방 안에 갇혀 지내던 며느리가 신경 쓰였다. 웬만하면 호기심에서라도 바깥 구경을 한번 시켜달라고 요구할 만도 할 텐데 그러지 않은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다. 물론 때로는 자신의 의사를 되바라질 만큼 분명히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렇더라도 내가 지레짐작하고 있던 외국 며느리들처럼 나대는 성품은 아닌 듯했다. 아들에게 하는 양도 그러했으며 특히 아이에게 하는 품이 그러했다. 어쩌다가 아이가 울 때면 때를 쓰는 그 팔로 껴안고 이빨 사이로 새는 것 같은 말을 빠르게 내뱉고 나는 것을 볼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회사 일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에 와서도 잘할 때와 다름없이 도통 입을 열지 않았다. 아내가 지나가는 말투로 어쩌다가 그곳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는 말을 건넬 적에도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피식 소리 없이 웃을 따름이었다. 그 점에서는 나도 아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라고 해봤자 딸랑 하나에 불과했으며 나는 남의 자식 둘셋 부럽지 않았다. 아들은 사내아이들을 키우노라면 흔히 치르게 마련인 말썽조차 부린 적이 없었다. 아들은 늘 있어도 없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는 편이어서 학교 성적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들이 러시아를 선택한다고 할 적에도 하필이면 그걸 선택했을까 싶었으나 나는 아들을 믿었다. 또 대학을 졸업한 뒤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지. 어디 그뿐이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하바롭스크 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하였을 적에도 나는 그게 다 그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탓이라고 여겼다. 일당백주면 충분히 되는 아들이라고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다. 사실 정말 없이 슬슬 풀려가는 내 아들과 자그마한 회사에 들어가 매일 허리 펼 날 없이 잔업으로 밤잠을 설치는 김영감 내 아들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정작 정신을 차린 것은 아들이 그곳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였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비로소 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안 돼.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문을 따지고 혈통을 살펴야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서로 아들의 운명이라 하더라도 기필코 그것만큼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겠다고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렇게 해야만 죽은 아버지에게도 체면이 설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아들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아들은 이미 내가 잡을 수 있는 먼 곳에 가 있었으며 어느새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 그곳은 내가 아무리 원망하여 하며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다. 놀이동산에서도 아이는 거침없었다.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범퍼카를 타면서도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보다 무서워 오금을 저렸던 사람은 나와 며느리였다. 나는 기구가 흔들릴 적마다 또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칠 적마다 이것이 어쩜 세상의 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곤 하였다. 그렇지만 아이의 떼쓰기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일단 울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었다. 그날도 탔던 것을 한 번 더 타겠다고 막무가내로 뻗대는 통에 애를 먹었다. 결국 그날도 가장 먼저 백기를 들고 항복한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는 그러나 그것도 즐거운 모양이었다. 제 애비 때 생각나지 않아요? 애비야 양반이었지. 저 녀석에 비하면 있어도 어디 있는 것 같기라 했어? 현기증을 느낀 나는 마른 기침을 몇 차례 뱉어냈다.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가 100% 외탁한 게 분명한 듯했다. 족보조차 알 수 없는 먼 러시아 나라의 가문. 그러나 아내가 곁에서 난데없이 눈총을 주었다. 똑똑히 알고 하슈. 제 아비 어렸을 때 별명이 소방차였다는 걸 벌써 잊었수? 한 번 울었다 하면 얼마나 정신없이 울어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홍제동에서 우리가 사글세 살 때 제 애비가 우는 소리 때문에 집주인한테 쫓겨나기까지 하지 않았수. 아내는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난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었다. 아, 그랬군. 그런 적이 있었어. 아내가 일깨워주자 나는 비로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골 학교에서 갓 정근와 코올리개들을 가르치던 시절이었다. 셋집을 전전할 때마다 주인집 눈치를 살펴야 했던 아들 녀석의 울음소리, 목닥거리던 단칸방 살림살이, 지난 추억이란 아픔까지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비록 가난하였으나 그 시절이 우리 부부에겐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 사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었다. 까짓것 한 번 더 올라탄다고 해서 까무러치기밖에 더 하겠냐는 배짱으로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다시 기구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아이는 단박에 울음을 멈추었다. 김영감의 손자는 셋이었다. 위로 둘이 사내였고 나중에 끝으로 낳은 게 계집아이였다. 연년생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김영감은 그 아이들을 끔찍이도 아꼈다. 노인정에도 수시로 들락거리게 했다. 손자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베비여. 손자 안아보는 맛을 자넨 모를 것이구만. 아, 알고 싶어도 손자가 있어야 않겠나? 기회가 있을 적마다 그는 자식 농사란 학교 공부와 영 다른 법이라면서 나를 비아냥거렸다. 길거리 강아지도 요즘은 족보가 있어야 대우받는 시상이라는 걸 몰라? 그때마다 나는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귀접스러운 말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렇더라도 그의 말은 모두 그런 것만 아니었던 까닭이었다. 그럴 적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 있는 북쪽 하늘을 원망의 눈빛으로 올려다보곤 하였다. 아이는 몹시 고단했던 모양이었다. 아내의 품에 안기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놀이기구를 타는 듯 아이는 이따금 다리를 움찔거렸다. 아이는 잠을 자면서 간헐적으로 이를 갈곤 하였다. 젖을 찾는 것처럼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가 다시 밀어 넣을 적에는 여지없이 이를 가는 것이었다. 그럴 적마다 차돌이 맞부딪히는 것 같은 맑고 힘찬 소리가 들려왔다. 빠드득 빠드드득.
빠득.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의 핏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의 마력에 이끌려 밤이 늦도록 파수꾼처럼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백인형, 백인형.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도 아이의 발음은 여전히 신통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반복했다. 억지로 붙들어 앉은 아이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몸통을 비틀어대었다. 왜 이와 같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아이는 딴 데 정신을 팔기 일쑤였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는 안쓰러운 눈빛이었다.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 가르쳐도 늦지 않을 텐데. 아내의 눈빛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아내와 달랐다. 시간이 없었다. 이제 며칠 뒤면 곧 헤어져야 할 처지이므로 그것은 그만큼 급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름은 물론 욕심 같아서는 내 이름 석자와 아내 이름 석자만이라도 꼭 아이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붙들어 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꼭 김영감의 손자와 손녀가 부러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어쩜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만큼 그것은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절박했다. 더구나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게 시간이고 보면 아이와 내가 다시 상면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참지 못하고 몸통을 일으키는 아이를 또 억지로 주저앉혔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울음보를 터뜨리지는 않았다. 백인현. 내가 아이에게 이름만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핫지라고 불렀을 때부터였다. 그것은 아이가 내 집에 온 지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무심코 식탁에 앉은 나는 그러나 처음엔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설마 아니 그 아이가 나를 가리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방심한 탓이기도 하였으며 그때까지 할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비록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아이가 나를 자신의 할아버지로 인정한 것이었다. 아이는 내가 미처 그 말의 의미를 새기지도 못한 채 딴청을 부리자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하았지. 내가 아이에게 이름을 가르쳐 했다고 마음을 먹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야, 너는 입안이 아니라 인연이란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했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때부터 나는 서둘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와 내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닷소리와 헐소리를 준비한 뒤 가가격여를 체계적으로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는 아이를 불러 앉혔다. 다행히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처음엔 쉽게 따라주었다. 하지만 역시 우리만이란 5살 아이에게 버거운 모양이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아이의 입에서는 여전히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이스비치 하지. 거기다가 아이는 미꾸라지 같았다.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몸부림쳤으며 기회만 있으면 내빼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가르친다는 게 어쩌면 아직은 무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나서지는 않았으나 아내도 중단할 것을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틀째 내가 하는 양을 지켜보던 그녀는 아이가 또 빠져나가려고 하자 막무가내로 붙들어 앉혔다. 그리고는 그 큰 덩치로 가로막고 서서 무섭게 눈을 부라렸다. 여차하면 정말 매를 들겠다는 기세였다.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아이 앞에 놓인 백지 위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예의 그 바람 빠진 소리로 힘차게 외쳐댔다. 의외의 지원군을 얻은 나는 비로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가르치는 이의 박차를 가했다. 그게 내 이름이야. 알겠니? 그러자 요령을 터득한 듯 아이도 곧잘 따라와 주었다.
예의 그 바람 빠지는 소리는 여전했으나 나를 따라 입을 쫑긋거릴 적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의 볼에 쩍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췄다. 마침내 아이는 사흘이 지나지 않아 내 이름까지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백민기. 보름이라는 시간은 짧았다.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내는 벌써 이별을 준비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팔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아내의 한숨 소리가 여러 번 내 귀를 때렸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마음이 착잡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결혼도 제멋대로 한 아들이 이번엔 또 왜 청하지도 않은 아이까지 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단 말인가. 부하가 치밀어 오는 나는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퍼부어댔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입맛이 쓰다는 듯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수원백 씨의 시조도 중국인이었다. 중국의 시성이라고 일컫는 백거이와 사촌지간인 송계공은 본디 중국 소주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후손들이 중시조로 삼고 있는 백창직의 구세손인 백천장 역시 중국에서 이부상설하는 벼슬을 거쳐 정성반열인 우승상까지 올라간 인물이었다. 열이틀째 되는 밤이었다. 아내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모양이었다. 잠든 아이를 자리에 누인 아내는 굳은 얼굴로 나를 불러앉혔다. 아내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아들에게 한 번 더 때라도 써봅시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마.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 생각도 해봐야지. 나는 한숨을 길게 뱉어냈다.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아내는 말끝이 흐렸다. 그러나 나는 외면한 채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서로 때를 써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란 것쯤은 아내도 익히 알고 있을 터였다. 언어와 생김새가 다른 그 아이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존재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까? 또한 이 땅은 아직 아이가 맘 놓고 뛰어놀 곳이 되진 못했다. 그 맵짠 시선을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밤의 대화는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이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뚜렷한 대안도 없이 시작되었던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결론 없이 끝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이튿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루했을 터인데 자신도 모르게 정이 들었던 탓일까. 짐을 싸면서도 그녀는 기쁜 얼굴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를 통해서 다는 예예요, 넷은 아니다라는 러시아 말을 익힌 나는 곁에 붙어서서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며느리에게 바게트라도 사다 줘야겠다는 생각에 길 건너 빵집에 들렀던 나는 편의점 앞에서 뜻밖에도 김명감의 손자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누이 동생과 함께 막내 사탕을 빨고 있던 김영감의 손자는 머리를 숙이며 아는 체를 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것인지 떼국이 흐르는 얼굴로 그 아이는 연신 웃음꽃을 물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상스럽게도 내 눈에 비친 그 아이들의 모습이 평소처럼 그렇게 귀접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눈빛이 돌변했다. 마치 쇼핑 중독증에 걸린 사람 같았다. 나에게 이번이 아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물건을 사재기 시작했다. 일테면 신발은 하나만 장만해도 될 터인데 샌들은 물론이고 운동화, 털신까지 그것도 꼭 3개씩 맞추어 사는 식이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몰라요? 아들과 며느리도 신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미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님이 분명했다. 아내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나는 그녀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땀을 흘렸다. 공연히 쫓아왔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약 2시간 동안 8층의 백화점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내가 사들인 품목은 정말 다양했다. 아이가 입을 사철 옷을 비롯하여 아들의 와이셔츠와 넥타이, 바지, 속내의, 또 며느리가 걸칠 외투와 블라우스, 스카프 등은 물론이오니와 휴대용 게임기와 전자사전 등도 챙겨 넣었고 식품점에서는 멸치와 마른 김, 고추장,
된장까지도 빼놓지 않았다. 어디 그뿐이랴. 아이에게 줄 것이라면 장난감을 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그곳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내가 타박을 주어도 아내는 막무가내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글로벌 시대에는 이런 게 어딘들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지금까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던 제 마음이에요. 쟤네는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게 져주면 될 걸 공연히 마음만 아프게 했지. 아내는 아무리 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못 들은 척했다. 꽉 막혔던 저수지뚝이 터진 것처럼 씀씀이가 해프기가 한량없었다. 결국 아이에게 줄 스카이 콩콩까지 담은 다음에야 아내의 사재기는 겨우 끝이 났다. 그래도 아내는 속이 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동차에 오르면서 미련이 남는다는 얼굴로 한참 동안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고 미적거렸다. 한글 교본 몇 권을 손에 쥐고 백화점을 빠져나온 나는 혼자 푸념을 뱉어내었다. 아이놈이 두 번 왔다 가면 집안이 기둥뿌리가 하나라도 남아나지 않겠군. 하지만 아내는 그것으로도 모자란 모양이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아내가 며느리를 가만히 불러앉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게 분명한 뭔가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꺼내었다. 그게 뭡니까? 느닷없이 아내의 부름에 놀란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렇지만 아내의 얼굴은 단호했다. 꼭 전해준 물건이 있어서. 나는 거실로 가던 걸음을 되돌려 다시 식탁에 주저앉았다. 아내로 인해서 이미 낮에 한 차례 경황을 겪었던 나는 다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며느리의 손목을 끌어쥐었다. 이건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님이 건네준 것이다. 아내가 꺼낸 것은 뜻밖에도 어머니가 평생 중지에 끼고 다니던 백옥 가락지였다. 가락지는 아내의 손에 의해서 며느리에게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다. 손발이 워낙 큰 탓에 맞을까 염려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며느리의 약지에 쏙 들어갔다. 그 반지는 내 시어머니께서 그 윗분한테서 받은 것이란다. 그 윗분은 또 그 윗분한테서 대물려 받은 것이고. 아내는 착 가라앉는 음성으로 가락지에 대한 내력을 설명했다. 그 가락지라면 나도 알고 있었다. 피난 시절 끼니를 잊기 어려울 적에도 어머니 손가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가락지였다. 손백씨의 자존심처럼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하얗게 빛을 내던 가락지. 결혼한 뒤 어머니로부터 그 가락지의 내력을 소상히 듣고 난 아내는 그것이 무슨 가보나 되는 것처럼 끼지도 못한 채 늘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이따금 꺼내보는 게 고작이었다. 스파시바, 유비떼베. 며느리는 감격에 겨운 듯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녀의 곁에서 아이는 신기한 듯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묻고 있었다. 쉿도 했떠. 아이는 웃고 있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요요를 주먹에 쥔 채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눈에는 아이가 왠지 올 때보다 부쩍 자라는 것처럼 보였다. 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아이가 나를 향해 크게 외쳤다. 주드라스 부이째 하찌 백민기.